그 마을엔 오래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밤마다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음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이야기였다. 도시에서 몇 시간을 더 들어가야 닿는 깊은 산속.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는 그곳엔 아직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옛날 일본에서 넘어온 귀신이 그곳의 지장 속에 봉인돼 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지장이 깨지는 순간 그것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걸 믿지 않았다. 그저 어두운 산속의 바람소리, 짐승의 울음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괴물로 변했을 뿐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마을에 들어왔던 한 여행객이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북쪽의 오래된 가게 앞, 그리고 그 옆엔 북쪽 지장이 있었다. 그날 밤 누군가는 웃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면 절대 밖을 나가지 않았다. 대문마다 부적이 붙었고 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은 속삭였다. 울지 마라. 팔적 귀신이 데리러 온다. 나는 그게 웃겼다. 이 시대에 아직 그런 미신을 믿는다는 게 말이다. 하지만 해가 기울 무렵 내가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이상하게 눅눅했고 멀리서 종소리 같은 웃음이 바람에 섞여 들어갔다. 나는 그때까지 귀신이 진짜로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았다. 20살이 되던 해 여름방학, 나는 오랜만에 할머니 댁으로 갔다. 도심에서 3시간쯤 떨어진 시골 마을, 논과 밭, 그리고 오래된 신사 하나뿐인 조용한 곳이었다. 요즘 밤에 돌아다니지 말거라.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팔척 귀신이 또 나왔다더라. 에이, 그런 거 다 미신이라니까요. 나는 그저 웃어 넘겼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은 진지했다. 키가 8척이 넘는데 여자 목소리로 포 하며 웃는다더라.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마주치면 반드시 죽어. 할머니는 창문에 부적을 붙이며 절대 밖을 바라보지 말라고 하였다. 그 얘기를 듣는 나는 그냥 그저 웃겼다. 도시에서 귀신을 본 적도 무서운 일을 겪은 적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 밤 그 웃음은 사라졌다. 새벽 2시, 나는 낯선 소리에 눈을 떴다. 낮게 깔린 여자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어왔다. 창문 밖에서 바람도 없는데 부적이 흔들렸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무심결에 커튼을 걷어버렸다. 어둠 속 논두렁 너머에 서 있는 무언가가 보였다. 그건 인간의 실루엣이었지만 지붕 높이까지 닿을 만큼 키가 너무 컸다. 그 존재가 고개를 천천히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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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 순간 할머니의 방문이 벌컥 열렸다. 보지마!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이었다. 나는 벌벌 떨며 이불을 뒤집어 썼다. 그 뒤로도 그 소리는 몇 번이나 계속 들렸다. 때로는 멀어졌다. 때로는 가까웠다. 그리고 이내 새벽이 되면 그 소리는 멈추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노인을 불러왔다. 그는 내게 물과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팔척 귀신은 오래된 영혼이다. 사람을 유혹해 데려가지. 한번 눈이 마주치면 그날로 끝이야. 할머니는 그날 바로 나에게 도시로 돌아가라 하였다. 하지만 버스가 없었다. 그날은 마을의 축제날이었으며 결국 나는 하루를 더 묵을 수밖에 없었다. 밤이 되자 그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했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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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이번엔 더 가까이서 들렸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얼어 있었다. 창문 너머 무언가가 유리를 스치듯 지나갔다. 나는 커튼을 살짝 열었다. 그때 커다란 눈동자 하나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유리창에 닿을 듯한 가까운 거리. 웃고 있는 얼굴. 하지만 눈에는 흰자만이 가득했다. 나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모든 전등이 꺼져버렸다. 다음날 아침 마을의 노인이 나를 찾아왔다. 너 그날 본 거지? 그렇게 말을 하곤 나에게 작은 병 하나를 건넸다. 안에는 종이 인형이 하나 들어있었다. 이건 봉인의 부적이다. 절대 깨면 안 돼. 그 귀신이 지금 너한테 흥미를 가졌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잡았다. 그럼 이걸로 막을 수 있어요? 모른다. 다만 팔척 귀신은 결계를 넘을 수 없지. 노인은 창문마다 부적을 붙이고 문에는 소금줄을 둘렀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밖에서는 또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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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 그
소리가 천천히 집 주위를 돌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모든 게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하지만 너무나도 이상했다. 방 한켠에 있던 병이 깨져 있었던 것이었다. 안에 있던 종이 인형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거대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컸다. 마치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 같이 보이진 않았다. 그 모습을 뒤로한 채 나는 그날 도시로 올라왔다. 그리고 그 후론 나는 다시는 그 마을에 가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은 몇 년이 흘러버렸다. 그 모든 게 꿈인 것처럼 나는 잊고 살고 있었다. 하지만 어제 회사 근처 골목에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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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뒤를 돌아봤을 땐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가게 유리창 너머로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그 형체는 길고 비정상적으로 긴 팔, 그리고 웃고 있는 입이었다. 몇 년 전 보았던 그 모습과 똑같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다. 그때 내 휴대폰에 할머니의 번호로 문자가 하나 도착했다. 마을의 북쪽에 있는 시장이 하나 깨져버렸단다. 그래서 그곳에 빈틈이 생겨 그곳이 도시로 나갔다고 하더구나. 그때 준 부적 아직 잘 가지고 있지? 그리고 그 순간 등 뒤에서 그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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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위험한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와버렸다. 나는 다음날 바로 마을로 향해 곧장 노인을 찾아갔다. 어르신, 어떻게 해야 그걸 다시 결계 안에 가둘 수가 있죠? 노인의 얼굴은 한참 굳어 있었다. 노인은 망설이다 결심이 선 듯 천천히 숨을 내쉬듯 낮게 말하였다. 그것이 흥미를 가진 것만이 그것을 다시 봉인할 수 있지. 하지만 무리야. 너무 위험해. 노인의 말에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아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번에 그것이 저한테 흥미를 가졌다고 했었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도와주세요. 노인은 오래된 한숨을 내쉬더니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과 동정이 뒤섞여 있는 말투로 이야기하였다. 이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방식이야. 너 자체가 인간 부적, 즉 인간 결계가 되는 것이다.
네 피와 네 육체가 이곳에 있어야 돼. 그래야만 그 효력이 나타나게 돼. 그래도 괜찮겠어? 네. 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이내 노인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노인과 함께 북쪽에 위치해 있는 지장이 깨져 있는 곳으로 향하였다. 그곳에 도착해 노인이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오래된 부적을 지장에 붙이고 내 팔에도 그 문구와 똑같은 문구를 적었다. 부적이 적힌 팔에 붉은 실을 묶고 다른 한쪽은 깨진 지장에 묶었다. 그리고 나는 깨진 유리 조각을 손에 쥔 채 붉은 실을 움켜잡았다. 그때 그 형태가 보이기 시작하며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다. 나의 거리가 거의 가까워질 때쯤 노인이 외쳤다. 지금이야! 나는 붉은 실을 잡고 있던 손에 내 피를 적셨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로 돌아가거라. 아마라, 아마라, 시온바하, 너의 자리를 지키거라. 그때 움켜쥐고 있던 붉은 실이 팽팽해지며 방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잠시 후 이내 잠잠해졌다. 그렇게 우리는 그것이 영영 사라지게 봉인을 하거나 죽이지는 못하였지만 다시는 이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것엔 성공하였다. 그렇게 나는 인간 부적, 인간 결계가 되어 이 마을에 남게 되었다. 단순히 그것만을 이곳에 가둔 것이 아닌 나 자체도 이 마을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렇게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고 그 누구도 이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가끔씩, 아주 가끔씩 그것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는 했지만 별 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나는 이 마을에서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누가 되었든 이곳에 발을 들여 그것을 보았다면 절대 왼쪽과 뒤를 돌아보지 말고 곧장 마을을 벗어나야 한다. 또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아침이 될 때까진 문을 열어주거나 창문을 여는 등 그것과 눈이 마주쳐서는 안 된다. 나는 원래 혼자 산을 자주 타는 편이었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람 없는 산길을 골라 일부러 찾아다니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평소처럼 단독 산행을 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등산로로 들어서게 되었다. 낮인데도 이상하게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빼곡했고 바람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귓가에 대고 숨을 쉬는 듯한 기묘한 정적만 흘렀다. 그렇게 20분 정도 걸었을까? 숲의 한가운데 산 중턱에 아주 오래된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바람도 없는데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순간 호기심이 생겨났다. 잠깐만 보고 갈까?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확 변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흙인지 곰팡이인지 아니면 오래된 피냄새인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벽 전체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다. 나는 뒤로 돌아 나가려 했지만 문이 철컥하고 스스로 닫혀버렸다. 나는 순간 바람이 불면서 문이 닫힌 줄 알고 문을 다시 잡아당겼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부적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바싹 옆에서 속삭이듯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집 안을 비추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구석에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 형태를 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존재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몸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고 눈은 온통 검정색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구슬해야 살아.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그 존재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허리춤에 달려있던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는 다시 방 안을 비추었다. 그 존재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구슬해야 살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전등을 들고 뒤로 물러나는데 그 존재가 나를 보며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가 도망칠 수 없을 것을
아는 듯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바로 앞까지 와서는 내게 귓속말을 하였다. 당장 구슬해야 돼.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나는 장례도 못 치렀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거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존재는 무당이었던 사람. 하지만 죽은 뒤 제대로 된 장례조차 받지 못한 채 이 집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들어온 나 때문에 봉인 같은 것이 약해진 상태였다. 그러자 그 무당기가 갑자기 내 손전등을 낚아챘다. 방 안은 어둠에 가라앉았다. 그때였다. 방 안에 있던 부적 중 한 개가 빛이 났다. 그 빛으로 인해 그 존재가 다시 구석에 쪼그려 앉았고, 그 존재가 나와 거리가 멀어지자 문이 갑자기 스스로 열렸다.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신호를 주는 듯 열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다. 숲속 길을 헤매며 넘어지고 숨이 차서 멎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려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집에 돌아온 후 악몽을 꾸기 시작하였다. 꿈속에서 그 집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무당기가 내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구슬해야 살아.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다. 그런데 그때 그 산 중턱 외딴 집에서 보았던 부적과 똑같은 게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것을 떼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구나. 나는 너무 놀라 문을 열지 않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뭔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다. 왜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 존재가 문을 두들기는 순간 다시 부적에서 빛이 났고, 그것이 방울 소리만 남긴 채 기괴한 비명 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그대로 기절을 하였다. 그렇게 아침까지 나는 기절해 있었고, 현관문을 보니 부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 내가 마주한 그 존재가 말한 굿이 뭐였으며, 그 존재가 말한 방해를 하는 자, 그것이 악한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는 대체
누구인 것일까? 나는 인터넷을 뒤져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보았다. 그러곤 무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제가 어떤 산에 있는 외딴 집에서 무당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 그곳에 봉인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어제는 저희 집 앞까지 그 존재가 찾아왔었어요. 혹시 그럴 때마다 부적이 너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네, 맞아요. 그 존재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부적에서 빛이 났고 그 존재는 사라지거나 저와 거리가 멀어졌었어요. 내가 본 것이 맞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것은 무당기가 아니야. 무당을 흉내내기 위해 신내림을 받으려다 잡기한테 영혼이 먹힌 귀신이지. 그렇다면 그 부적은 대체 무엇인 거죠? 네 눈엔 부적으로 보였겠지만 너는 신기를 타고났어. 그 조상이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게지. 지금 너는 영안이 트인 게야. 계속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영혼이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게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너를 지켜주고 있는 조상을 찾아가. 그리고 매년 그 조상의 기일마다 인사를 드려. 그럼 점점 영안이 사라질 것이야. 나는 그 후로 나를 지켜주고 있던 조상, 즉 나의 증조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매년 증조 할아버지 기일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 존재들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후로도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무당의 말대로 조상을 찾아가 매년 인사를 드리고 있다. 언제 다시 그것들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대만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었다. 사람이 죽은 자리마다 나타난다는 빨간 옷의 소녀. 대만 사람들은 그녀를 마신자라 불렀다. 아이의 형상을 한 귀신이라는 뜻이었다. 1998년부터 2015년까지 대만 곳곳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사망사건이 이어졌다. 그 모든 현장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어딘가에서 목격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분명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사진을 확대해보니 뒤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였다. 이거 누군가 찍혔는데?
아니, 우리 가족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그녀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나 사람을 유혹하고 그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전해진다. 그녀를 본 사람은 반드시 죽거나 사라졌다. 대만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괴담이 아닌 죽음의 징조로 믿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1998년 봄이었다. 타이중시에 사는 한 일가족 4명이 주말 여행을 떠났다. 야산에 텐트를 치고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그 행복한 모습은 캠코더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자, 다 같이 모여봐. 하나, 둘, 셋. 웃어요. 아, 하하, 아빠 봐.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다음날 그 일가족들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외부에 침입의 흔적은 없었다. 폭행도 약물도 독극물도 아니었다. 심장은 멈췄지만 이유를 모르겠어요. 꼭 모두 공포에 질린 얼굴로 죽어 있었어요. 가족 사진이라 캠코더 영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영상 속에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뒤쪽을 좀 보세요. 사인은 불명이었다. 한나란 씨의 이유도 없이 죽은 것이었다. 며칠 후 대둔산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곳은 바로 그 일가족이 캠핑을 즐겼던 장소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남성이 같은 장소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 산길을 걷는데 누군가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었어요. 빨간 옷을 입은 어린 소녀 같았어요. 뭐 금방 사라졌지만요. 모두 타이중시 대둔산 인근에서 벌어졌고 모두 원인 불명으로 죽었다는 것이었다. 이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경찰은 일가족이 남긴 캠코더 영상을 확인하였다. 웃고 있는 가족들 뒤편, 붉은 옷을 입은 한 소녀가 고개를 숙인 채 따라오고 있었다. 이 소녀 가족 중 한 명입니까? 아니요. 저희 가족엔 그런 아이가 없어요. 카메라 뒤에 무언가 움직였어요. 제 눈 좀 한번 보세요. 이거 사람 같지 않네요. 너무 이상한데? 그 소녀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은 깊게 파여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후에도 사건은 이어졌다. 누군가는 자다가 숨을 멈추었고, 누군가는 길을 걷다가 그대로 쓰러졌다. 또 누군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타이중시의 그 산에는 아직 소녀가 떠돌고 있다. 2014년 같은 지역에서 또 한 여성이 실종되었다. 그녀는 1년 뒤 갑자기 같은 산에서 발견이 되었다. 온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눈은 공허하게 떠 있었다. 그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렸다. 빨간 옷을 봤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셔야 합니다. 그 애가 항상 뒤에 있었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미친 듯이. 잠깐 CCTV 좀 확인해 볼게요. 그녀의 손은 떨렸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 아이가 절 계속 따라왔어요.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웃고 있었어요. 그냥 미친 듯이 웃으면서요. 경찰은 믿지 않았다. 그러나 CCTV를 확인한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 그 뒤편으로 빨간 옷의 소녀가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거 보세요. 화면 뒤쪽. 분명히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믿을 수 없어. 며칠 뒤 그 영상을 분석하던 경찰관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그 이후 사람들은 확신하였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그 아이가 날 부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아주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어요. 이쪽으로 와. 그렇게요. 공포는 점점 현실이 되었다. 심야의 산길, 텅 빈 집, 사진 속 그림자. 누군가 뒤에서 천천히 웃고 있었다. 2019년 한 유튜버가 타이중 대둔산을 방문하였다. 그는 빨간 옷의 소녀를 찾겠다며 심야 생방송을 시작하였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빨간 옷의 소녀가 나온다는 대둔산이에요. 솔직히 전 이런 괴담 안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증명해 드릴게요. 처음엔 아무 일도 없었다. 바람과 벌레 소리만 들려왔다. 야, 귀신보다 네가 더 무섭다. 하지만 카메라가 갑자기 흔들리고 낮고 길게 희미하게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금 들었죠? 방금 그 웃음소리. 아무도 없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웃음은 점점 가까워졌다. 선배, 저거 사람인가요? 야, 저기 빨리 빨간 거 찍어봐. 빨리 찍어, 빨리. 농담이 아니었어? 진짜 있었어요. 잠깐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방송은 이내 끊겨버렸다. 그 영상은 곧 삭제되었고 그의 채널 또한 다음날 아침 사라지며 유튜버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혹시 방 안에 거울이 있다면 지금 당장 꺼두는 것이 좋다. 그녀는 소리를 따라온다고 한다.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른다. 절대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의 한 대학생 김도현. 그는 친구들과 대만 여행을 갔다. 타이중시에 있는 대둔산을 방문하던 도현은 낙엽 사이에 있는 캠코더 하나를 발견하였다. 처음엔 그저 흥미로웠다. 여기에 웬 캠코더가 있지? 야,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는데? 작동은 되려나? 전원을 켜자 화면이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되었다.
오, 된다. 근데 이건 뭐지? 누군가 어두운 숲을 걷고 있었다. 그리고 화면 구석엔 붉은색 옷을 입은 한 소녀가 서 있었다. 야, 뭐해? 빨리 내려가자. 갈게. 지금 가. 도연은 캠코더를 덮었다. 뭐 그냥 장난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산을 내려갔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향하던 길 골목에서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며 영상 속 그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였다. 아, 뭐야. 아까부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네. 여행을 너무 오래 다녔나? 내일이면 한국에 돌아가니까 가자마자 일단 병원부터 가봐야겠다. 그렇게 도연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숙소로 향하였다. 그의 뒤에는 빨간 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존재가 있다. 밤늦게 울거나 부모님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잡아간다는 그 이름. 바로 망태 할아버지다. 과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래동화일까? 아니면 실제 사건에서 비롯된 실화일까? 오늘 나는 그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망태 할아버지는 조선 후기 기록에도 존재하고 있다. 아이들을 납치하던 유괴범 또는 떠돌이 걸식자 혹은 산속에서 내려오던 나무꾼. 정확한 실체는 알려진 적이 없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항상 망태기를 들고 다녔다는 점이다. 어릴 적 내가 살았던 시골 마을에는 밤마다 어른들이 항상 하던 이야기가 있었다. 너 자꾸 밤에 울거나 말을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데리러 온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나는 그저 어른들이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그저 무서운 전래동화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여름의 어느 날 밤 나는 더 이상 그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날도 여느 여름밤처럼 더운 바람이 집 마당을 스쳤다. 나는 친구와 마당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었다. 자, 던진다. 잘 잡아야 돼. 엄마는 저녁 밥상을 차리기 위해 부엌에 계셨는데 내가 던진 공이 마당 담장을 넘어 산길 쪽으로 굴러가 버렸다. 공을 주우러 가기 위해 나는 엄마에게 말도 없이 혼자 뒤쪽 산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산길 입구에는 자풀이 무성했고 작은 저수지와 낮은 언덕이 어슴푸레 보였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공을 찾으러 갔지만
갑자기 어디선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풀잎이 스치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점점 겁이 나기 시작했고 공포에 휩싸여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허리가 구부정한 남자가 산길을 따라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등에는 지프로 만든 망태기를 메고 있었고 그것과 눈이 마주쳐 버렸다. 그의 모습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그렇다고 사람 같지도 않았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저게 뭐지? 나는 속삭이듯 혼자 중얼거리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나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민규야, 돌아와. 그 소리에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달렸다.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온 나는 왜 이렇게 다급하게 뛰어오냐는 친구의 물음에 대답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문을 걸어 잠갔다. 가슴은 미친 듯이 쿵쾅거렸고 손과 얼굴에는 땀이 흥건하였다. 그날 이후로 나는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였다. 나 말고도 마을에서는 여전히 망태 할아버지를 봤다는 목격담이 돌기 시작하였다. 어린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거나 그날 밤처럼 부모님 몰래 산길로 향했던 아이들은 깊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했다. 그 존재를 목격했다는 것에 대해 어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역시나 어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는 이제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내와 아이랑 함께 내가 살았던 시골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다. 우리는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이었다. 아직 시골집이라 화장실이 마당에 따로 구비되어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엄마,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혼자 다녀올 수 있잖아. 지금 어른들끼리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 혼자 다녀와. 무섭단 말이야. 오늘따라 얘가 왜 이래? 못 가겠으면 그럼 그냥 바지에 싸. 아직 8살이었던 아들 녀석은 화장실이 밖에 있다 보니 혼자 가기가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그렇다고 정말 엄마의 말대로 바지의 볼일을 볼 수는 없었기에 마당으로 향했다. 그렇게 우리는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화장실을 간다던 아들 녀석이 한참 동안 돌아오지 않자 뭔가 잘못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렇게 곧바로 화장실로 가보았지만 아들 녀석은 보이지 않았다.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있었고, 나와 아버지는 손전등을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던 그때 산길 쪽에서 아들 녀석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나와 아버지는 곧장 그곳으로 향하였고, 그곳엔 아들 녀석이 나무 뒤에 숨어 울고 있었다.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 달래주며 대체 왜 그곳에 혼자 올라갔냐고 다그치듯이 물었다. 이내 아들이 대답을 하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는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나는 아들 녀석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 너! 대체 거기가 어디라고 너 마음대로 올라가고 그래? 어두운데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나는 화장실 갔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랑 눈이 마주쳤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있었던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전혀 사람 같지가 않았어.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았단 말이야. 얘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잠깐만. 아니야. 무사히 돌아왔으면 된 거야. 아들 녀석이 본 건 어릴 적 내가 보았던 것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아들에게 아빠도 어릴 적 그곳에서 너와 같은 것을 보았고 절대 너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며 놀란 아들을 달래주었다. 그 후로 나는 시골집에 갈 일이 생기면 혼자서만 다녀왔고,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손자 녀석을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면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올라왔다. 망태 할아버지. 어린 시절 동네 어른들에게 들었던 그 존재는 이제 단순한 전래동화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밤마다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은 오래된 건물이었다. 새로 지은 건물도 있었지만 3학년들이 사용하는 본관은 리모델링조차 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복도는 눅눅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교실 문은 조금만 세게 열어도 삐걱거렸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학생들이 꺼려하는 장소가 있었다. 낮에는 그냥 오래된 공간이라는 느낌뿐이지만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환풍기마저 고장난 채로 오래된 공기만 맴돌았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던 이야기. 빨간 종이, 파란 종이 괴담은 바로 본관 3층 화장실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나는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가기 전 급히 화장실에 들렀다. 시각은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건물 전체의 학생들이 몇 명 남지 않았던 때였다. 평소라면 2층이나 1층 화장실을 이용했겠지만 그날은 몸이 좋지 않아 급하게 가까운 화장실로 들어간 것이었다. 3층 복도는 예상보다 더 어두웠다. 자동 센서 등이 켜지긴 했지만 끝까지 빛이 닿지 않아 화장실 입구는 어둠 속에 묻혀 있었다. 나는 누군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칸은 총 4개. 첫 번째와 두 번째 칸은 문이 닫힌 상태였고, 세 번째와 네 번째 칸은 열려 있었다. 안쪽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물내음과 오래된 타일 냄새만 맴돌았다. 나는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하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화장실 전등이 깜빡이다가 이내 어두워졌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죽이고 있었다. 고장이겠지. 스스로 애써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정적은 슬금슬금 불안감을 밀어올렸다. 몇 초 후 전등은 다시 켜졌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가까워지고 있었다. 누군가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다른 학생이겠거니 생각하고 볼일을 보려 했지만 그 발소리가 내가 있는 칸 앞에서 멈추었다. 그것도 문 바로 앞에서. 나는 숨을 참았다. 그리고 잠시 뒤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빨간 종이 줄까? 나는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다. 장난치듯 가벼운 목소리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반복되는 듯한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빨간 종이 줄까? 화장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떨리는 숨을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니 이번엔 조금 다른 말을 하였다. 파란 종이 줄까? 내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바라보았지만 문 아래 빈틈으로 어떠한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그럼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지? 그때 전등이 다시 깜빡거렸다. 그리고 깜빡임이 멈추자 화장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발소리도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급히 숨을 내쉬었다.
대체 누가 장난을 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려 했지만 그림자가 없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용기를 내어 천천히 문을 열었다. 화장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세 번째 칸에 있었던 나는 안에서 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 어떤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서둘러 손을 씻고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하지만 그때였다. 뒤쪽에서 뭔가 오싹한 기운이 들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찝찝하면서도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어 빨리 화장실에서 나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다. 나는 서둘러 입구문을 열려고 하던 그때 화장실에서 기괴한 여자 웃음소리가 들려오더니 내 등 바로 뒤에서 그 목소리가 들렸다.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나는 너무나도 무서웠지만 애써 못 들은 척 침착하게 화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로 나온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 교실로 향하였다. 그날 이후 나는 절대 3층 화장실에 가지 않았다. 며칠 후 나는 친구에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러자 친구가 내게 한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그래서 너는 대답을 했어? 아니,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그럴 생각할 시간도 없이 그냥 무작정 도망쳐 버렸어. 아, 그래?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가? 왜? 뭐 아는 거라도 있어? 아니, 3층 화장실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들은 꽤 있었거든. 근데 그 질문에 대답을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왜? 그 질문에 답을 한 사람들은 다음 날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고 했어. 갑자기 전학을 갔다거나 자퇴를 했다고 했었거든. 그런데 학교 측에서는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갔다는 거야. 꼭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야. 친구의 말을 들은 나는 소름이 끼쳤다. 혹시 그때 내가 대답을 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살아는 있었을까?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